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거시 경제학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GDP의 계산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걸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는 요 자체를 잘 내진 않더라고요. 잘 내진 않고,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갖고 하는 거, 출제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있죠. GDP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재고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이전 지출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목 GDP, 실질 GDP 있죠. 명목 GDP, 실질 GDP는 거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시는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명목과 실질을 구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를 구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축적이냐 경직적이냐,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명목 GDP는 측정 시점의 가격으로, 실질 GDP는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GDP와 잠재 GDP 있죠. 그래서 잠재 GDP는 자연산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산출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완전고용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실잠을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잠은 GDP 갭이고요. 잠실은 싱크홀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뭐 잘 나오진 않지만 해봅시다. 1번 GDP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출로 일을 해도 돼요. 왜냐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지출이라고 해도 됩니다. GDP는 절량 개념이다. 절량은 일정 시점이죠. 유량입니다. 유량. 절량은 통화량, 국부 정도가 절량이다 라는 거 틀렸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단은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번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에서 공해의 시장 가치를 뺀 것이 GDP다. 그런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GDP의 한계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1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 알 수 없다. 2번 삶의 질, 뭐 환경 이런 거 알 수 없다. 3번 소득 분배 상태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5번 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귀속 임대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를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이 이 정도의 임대료를 가져올 거야 라고 책정하고 출제를 하는 거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속 임대료는 GDP에 들어간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과일 생산의 증가는 모두 실질 GDP 증가의 요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죠. 자본이득은 주가, 부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런 건 GDP 들어가지 않아요. 자본이득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일 생산의 증가는 들어갑니다. 7번에 GDP는 유량 변수다. 맞죠? 자, 8번 A국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지점법으로 하면 돼요. 가지. 자, 먼저 A국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중 반을 소비자에게 100억 원을 팔고, 그 나머지 반을 1000억 원에 팔고 1000억 원에 제분회사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나머지 제과회사에 1900억 원에 팔았다. 제과회사는 밀가루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 2400억 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400억 원이 되겠죠? 그래, 틀렸다. 최종제로 만 가지로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9번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나눈 것으로, 그렇죠? 그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온 게 GDP 디플레이터예요. 공식이 틀려 있다
라는 것이고요. 10번 정부가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지출에 포함된다. 동그라미가 무료입니다. 무료는 이전이죠. 이전은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노령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돈이 많이 나가서 GDP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기준연도의 명목 GDP는 실질 GDP와 같다. 그쵸? 12번 외국인의 한국 내 활동은 한국의 GDP 산출에 포함된다. 동그라미가 뭐예요? 한국 내에서니까 GDP에 들어가는 거죠. GDP는 국내 총생산이니까. 13.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GDP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이다. 지출, 국민소득이 되겠죠. 14번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그런데 각각의 돈을 주고 받았죠.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야 될 것이다. 입니다. 15번 작년에 완공된 주택을 올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수료는 올해의 GDP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GDP다 수수료잖아요. 그럼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니까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뭐 부동산 임대해주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한테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새로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하여 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아까 가지전법으로 했죠. 17번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생산 과정에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합하여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부가가치를 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생산물 마이너스 중간생산물 또는 부가가치의 총합 또는 최종재의 가치 합으로 구합니다. 18번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중간 투입물의 시장 가치를 합하여 구한다는 틀렸죠. 중간 투입물이니까요. 다만 이제 공무원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재는 GDP에 포함된다 봐야 틀려요. 그러니까 공무원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램은 아이폰의 중간재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수출하면 그거 자체는 뭐가 돼요? 최종재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로 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중간재는 중복 계산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받은 요소소득을 합하여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GDP는 3가지 방법으로 구했죠. 그리고 GDE는 CIG X-M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GDE를 생산을 이제 Y 이렇게 표현하죠. Y. 그 다음에 GDI는 임금, 이자, 지대,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합쳐서 구하는 거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쓰진 않고요. 이제 많이 쓰는 건 Y는 C 플러스 S P 플러스 T. 소득은 소비하고 저축하고 세금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 공식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최종 등기니까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증명은 뭐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다만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뭐냐, 증명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결론을 가져오느냐 였습니다. 그걸 잘 해두셔야 되고요. 19번도 맞는 거고 20번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의 값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번 지출 GDP는 각 생산 단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출 GDP가 뭐라는 가정하에서 생산 GDP라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것도 트집을 잡으면 지출 GDP는 항목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제 의도가 어차피 3면 등가의 원칙이니까 이런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국내 총지출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거죠. 요 C에는 수입품이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입니다. 그런데 그럼 GDP랑 안 맞잖아요.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에는 수입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나중에 다 빼서 그걸 차감해 주기 때문에 결국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외국과의 교역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 투자가 GDP보다 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외국과의 교역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폐쇄경제라고 합니다. 폐쇄경제. 폐쇄경제에는 전제조건이 투자는 결국 뭐예요? 저축이에요. 투자는 저축이에요. 그러면 외국과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만 하면 폐쇄경제니까 당연히 GDP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런 개념들 한번 보시고. 24번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GDP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포함이 안 되겠죠. 다만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GDP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GDP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고, 자, 그 다음에 25번 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된다 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가끔 냅니다. 자, 그래서 저축은 SN, 저 SN은 국민저축 또는 국민저축 또는 총저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SP 더하기 SG예요. 그래서 SP는 얘는 어떻게 구성된다? Y-C-T로 구성되는 거고, 얘는 T-G로 구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체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는 얘를 이제 뭘로 확장한다? 대부자금시장이라는 걸로 확장을 해요. 대부자금시장이라는 걸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시장은 대부자금이 있고 론이죠, 론. 그리고 여기 이자가 있고요. 대부자금의 공급과 대부자금의 수요가 있는데 뭐 다른 것은 측정하지 않는다고 치면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이고요. 대부자금의 수요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오르는 거예요. 저축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뭐한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축이 증가하면. 그래서 문제는 뭐가 제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냐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자금 시장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대부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요게 지금 SN이잖아. 그럼 요거랑 이제 합치면 총저축이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Y-C-G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은 뭐예요? 증가한다. 플러스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자율이 뭐한다? 떨어진다 입니다.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도 가끔 내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와 저축이 수요와 공급이 되는 걸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항목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 26번 2020년에 A국에서 생산되어 재고로 있던 제품을 2021년 초에 B국에서 수입해 자국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A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GDP는 물반이다. 동그라미 재고예요. 재고는 2020년에 GDP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수출하면 어때요? 수입해서 이제 B국에 수출했으니까, 그러니까 B국이 수입한 거니까 A국은 수출한 거죠. 그죠? 그래서 A국 2021년에 수출은 증가하고 GDP는 불변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실업수당은 정부 지출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밑줄이 실업수당이죠. 실업수당은 이전 지출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GDP랑 관련이 없는 이전 지출입니다. 28번 최근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국내 실질 증가율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면 이 재화의 수출 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뭐 국민소득 지표에 대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먼저 GDP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GDP. 자, 그런데 GDP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렇게 GDP, GN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DP는 여기서 GNP에서 GDP 빼기 플러스 여기 이제 A 더하기 A, B, C면 GNP에서 뭐예요? C를 더해주고 A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C는 뭐예요? 손흥민이에요. 우리나라의 밖에서 번 돈이죠. C는. A는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번 돈이에요. 그래서 C 플러스 C 마이너스 A로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무역을 안 하고 외국하고 무역을 안 하면 GNI가 GDI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돼요. 그렇죠? 근데 GDI라는 것은 GDP와 GDI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GDP는 우리가 생산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GDI는 내가 생산을 했더라도 이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가격을 책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반도체 값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도체가 가격이 높을 때는 뭐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이나 SK 이런 데가 수익이 굉장히 좋다가 낮은 대접을 받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뭐예요? GDP 플러스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입니다.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고요. 이 교육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수입 가격, 수출 가격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내 재화의 수출 단가가 낮아졌다면 지금 GDI가 뭐예요? 쪼그라들었겠죠. 그럼 GDI가 쪼그라들었으니까 GNI가 뭐예요?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GDP의 생산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뭐 했다? 여기서 GDP에서 여기서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뭐가 크대? 지금 요렇게 크다며. 그럼 여기서 플러스 여기에다가 얘가 플러스 역할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역할을 해야 돼요? 플러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단가가 뭐 해야 된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29번 명목 GDP는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GDP다. 측정 시점에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자, 물가 수준이 꾸준히 오른다면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물가에서 다시 하겠지만, 자, 물가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보다 커지면 기준 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고 100보다 작으면 기준 연도보다 물가가 하락한 건데, 이 물가 지수랑 똑같은 게 뭐예요? 똑같은 게 GDP 디플레이터가 되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100보다 커지려면 뭐가 커야 돼? 명목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 GDP가 명목보다 크면 물가는 하락한 거예요. 그거 틀렸다. 31번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X 처리했잖아요. 이것도 좀 어떤 시험 문제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맞다고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도는 100이 빠졌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출제자가 있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출제자가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는 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노무사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격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이제 수요의 가격 트랙션을 하잖아. 그 노무사에서 이거 뭐라고 했냐면 이거 틀리게 냈어요. 율자가 파였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사람 마음이야, 사실. 그러니까 확실한 걸 찾으세요. 꽂히지 마시고. 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3번. 32번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환산할 때 이용된다. 라는 거 맞습니다. 33번 작년에 비해 실질 GDP가 상승했다면 작년에 명목 GDP는 감소했고 GDP 디플레이터가 증가했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식을 변형한 거야. 자, 그럼 실질 GDP는 하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 하려면, 얘가 상승하려면 명목이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3번은 X 놓은 겁니다. 식변형. 34번 GDP는 생산뿐만 아니라 여가 수준과 환경까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35번 GDP를 통해 소득 분배 형평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소득 분배 상태 알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GNI는 교육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소득 변화를 반영한다 라는 거죠.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했죠? 그래서 GNI는 그러니까 실질 GNI는 실질 GDP 플러스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플러스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 그렇죠. 저 충청도 사람인데 말 빠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37번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가 같다. 왜냐면 실질 GDP에서 실질 GDI로 만드는 건 뭐였어요? 교육 조건이었죠. 근데 교육을 안 하니까 뭐 하겠어? 똑같겠죠. 그 다음 명목 GNI는 명목 GNP와 동일하다. 명목은 다 똑같아요. 항상. 39번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 음액값을 가질 경우 실질 GDI는 실질 GDP보다 작다. 왜? GDI는 뭐 해야 돼? 까먹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40번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실질 GNI는 실질 GNI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걸 GDP로 바꿔주세요. 네, GD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같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요거를 계산 문제 내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안 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에서 보면 그 10번에서 17번 있죠. 뭐 이 정도? 그래서 GDP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잘 냅니다. 이런 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GDP 디플레이터는 뒤에서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GNI랑 GDI는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죠. 국민소득 결정 이론. 자, 뭐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출제하는 데는 회계사만 내요. 나머지는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좀 되는데, 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고전학파는 무엇을 얘기했다? 얘는 항상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전학파와 관련된 애들이 누구야?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세고전학파입니다. 그쪽에는 가격이 신축적일 거야가 기본입니다. 시장은 균형을 따라갈 거야. 신축적이라는 것은 불균형의 상태가 없이 항상 균형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항상 뭐가 이루어지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YF를 생산한다. 완전 고용을 생산한다.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할 때는 완전 고용인 YF를 쓰고요. 뒤에 가면 얘가 이제 YN 자연 산출량을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학자가 어떻게 물론 좀 다르지만 우리가 문제를 객관식을 할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가 만들어낸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 총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총 공급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쪽에 갔죠.
케인즈 쪽에 가면 케인즈는 당연히 케인즈는 무엇을 얘기한다? 공급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장기는 YF로 결정되어 있지만 단기에 불경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경직적이고 시장은 불균형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는 수요를 중시하고 얘는 공급을 중시하고 가격이 신축적이고 얘는 경직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내는 거죠. 자, 폐쇄 경제이면서 and 정X에만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Y는 C 플러스 1 마이너스 C분의 1 X0 플러스 I0 아니 X0래 C0 플러스 I0 플러스 G0 마이너스 T0다. 그죠? 그래서 승수가 뭐예요? 승수 정부 지출 승수는 1 마이너스 C분의 1 투자 승수는 1 마이너스 C분의 1 여기까지만 내면 7급 그죠? 아 여기까지 그 조세 승수는 1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C죠. 이해되시죠?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하자면 1시간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낸 게, 여기 소비도 승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소비도 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소비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 고려한 거죠. 올 고려. Y는 1-C분의 1-T 플러스 M 마이너스 I 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0 플러스 I0 플러스 G0 플러스 X0 마이너스 CT0 마이너스 M0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승수인데 이걸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승수가 언제 커지냐라는 말은 심플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외우고 있으면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는 뭐합니까? 커지죠. 분모가 작아지려면 C는 어때요? C는 분모를 작게 만들죠? 그러니까 C가 커지면 뭐한다? 승수가 커진다. C는 한 개의 소비 성향이죠. MPC. 근데 또 여기서 이 얘기하잖아. MPC 더하기 MPS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소비 성향이 크다라는 것은 5개 표현하면 한 개 저축 성향이 작아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은 지금 어때요? 커지면 플러스니까 분모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승수를 작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비례세율이고 M은 한 개의 수입 성향이죠. 얘가 커지면 분모가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수가 작아지는 거고 I는 유발 투자 개수니까 얘가 커지면 분모를 뭐하게? 작게 만드니까 승수가 커진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한글로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네, 한글로 해석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을 구하는 공식은 주어진 거로 그냥 더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구해서 더하는 거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K인 쪽은 뭐야? YD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M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균형은 어때요? 어차피 공급은 따라오니까 YD는 Y일 거 아니야. 이걸 지워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 출제를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승수, 뭐 국민소득 뭐 이런 것들 구할 수 있느냐 2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하다. 고전학파는 그렇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설명을 위한 도구지 여러분들 시험 정도의 레벨에서는 뭐 되게 많이 얘기하는 친구는 아니다. 자, 1번 고전학파는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기에 불균형 시 가격 조정으로 균형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동그라미가 신축적이라는 게 균형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문제를 풀려면
신축적이다 그러면 총공급 곡선은 수직입니다. 신축적이다,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고전파 모형에선 절약의 역설이 성립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절약의 역설은 케인즈 거예요. 3번 고전파 모형에서는 이자율의 신축 조정 조교정을 통해 생산물장의 불균형이 조절된다. 그래서 얘를 실물적 이자론이라고 합니다. 고전학파 모형은 단기보다 장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그래서 장기의 총궁곡선이 수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에는 모두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걸 해야 된다 라는 걸 하는 거고요. 5번에 고전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의 변화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 자,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총 공급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고전파는 직각 쌍극선으로 총수요가 나옵니다. 이거 화폐 수량설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수요를 늘려봐야 어때? YF 상태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고전파는 어차피 실물 변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조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없으면 그냥 뭐 통화량이 바뀌든 이런 걸로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왜? 완전 고용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고전파 모양에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저축 성향이 증가하면 투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축 성향이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할 수 있죠. 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7번 고전파 모형에서 세이의 법칙이 설명하므로 성립한 유효 수요의 부족이 성립하지 않는다. 세이의 법칙은 뭐예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만들어지니까 수요 쪽에 뭐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전학파는 통화량의 변화에도 화폐의 중립성 때문에 명목 변수만 영향을 줄 뿐 실질 변수는 불변으로 본다.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실물 변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만 변할 뿐이고 물가와 관련한 변수, 명목 변수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9번 고전학파는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유효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에요. 자,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너무나 완벽한데 정부가 뭐더러 개입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새고전학파 쪽은 정부의 개입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고전학파는 물가, 임금 등의 변수가 경직적이라고 본다. 경직적이면 케인즈 쪽, 신축적이면 고전학파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처음 할 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학파별 불과 엄청 대단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신축적이냐, 경직적이냐, 공급 중시냐, 수요 중시냐,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이것만 잘 구분해도 어지간한 문제를 푸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간다? 세이의 법칙이냐, 아니면 유효수요가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도 출제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를 계산 문제로 내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부 자금설은 총저축의 자금 공급이 총투자의 자금 수요와 일치하기에 세이와의 법칙과 맥을 같이 한다. 맥을 같이 하는 거지 똑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부자금의 공급이 실질 이자율의 증가함수고 대부자금의 수요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 함수인 대부자금 모형에서 재정흑자의 결과로 재정흑자분만큼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 했던 거. 대부자금 시장에 있으면 이자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대부자금이라고 뭔가 되게 러시안 캐시 같잖아.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막 보면 빚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는 뭐예요? 투자,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인 뭐예요? 저축, 이자율의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재정 흑자의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T-G가 정부 저축이었잖아. 정부 저축.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 흑자. 그러면 정부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그잖아. 그러면 이자율이 뭐예요?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증가 분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한 예시로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돈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부 지출 승수가 0보다 크면 국민소득이 정부 지출 승수분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예요. 그래서 13번에 이제 5가 되는 거죠. 5. 됐고. 자, 그 다음에 조세액과 정부 지출액이 같으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이걸 이제 요거 만일 이제 단순 모형에서 균형 재정 승수가 뭐예요? 1이에요, 1. 자, 그 1이 이유가 뭐냐? 단순 모형이어야 돼요. 복잡 모형 말고. 그래서 우리가 MPC가 0.9다. 균형 재정은 정부 지출이 100이고 조세액이 100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는 뭐냐면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얘가 이제 1-0.9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쪽 넘기면 요거는 어때요? 국민소득의 변화는 정부 지출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럼 얼마 늘어나요? 여기 100이니까 1000 늘어나는 거죠. 근데 조세는 세금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인데 얘는 1-0.9 분의 마이너스 0.9죠. 세금을 거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c분의 1이고 얘는 1-c분의 마이너스 c. 정액세만 존재하고 폐쇄경제일 때.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국민소득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00이죠? 얘는 플러스 1000이었고 그럼 어때요? 100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기억하셔도 돼요. 정부 지출의 효과와 조세의 효과 중에서 뭐가 크다? 정부 지출의 효과가 크다. 두 번째 단순 모형 즉 폐쇄경제이면서 정액세만 존재할 때는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게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복잡하게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틀렸고요. 15번 케인즈 학파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장기 분석에 집중하여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신뢰한다. 첫 번째 수요 측면을 중시하겠죠. 케인즈는. 두 번째 장기 분석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장기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고전학파 너네 말이 맞아. 근데 케인즈가 당면한 그 시대는 대공황이었어요. 대공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아니라 단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가격이 경직적이다.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하방 경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올랐어. 그래서 지금 갈비탕 좀 괜찮은 집 가서 먹으면 한 12,0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불경기가 오면 갈비탕 값이 떨어져야 되잖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건 안 떨어진다라는 게 케인즈의 지론이죠. 그걸 우리가 가격의 경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한계 저축성이 클수록입니다. 한계 저축성이 크면 한계 소비 성향은 모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투자의 승수 효과는 투자 승수는 뭐랑 똑같냐면 정부 지출 승수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 승수가 투자 승수가 뭐예요? 작아진다가 맞는 말이죠. 17번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이 유발된다라는 건데, 자,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은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디플레이션 갭. 근데 이거 그래프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뜻만 보면 되는데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여기가 Y고 여기가 YD고, 자, 요렇게 있는 게 YD하고 Y하고 같은 거죠. 이걸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다?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총 수요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다? 이 각도가 MPC가 되는 거죠.
케인즈는 MPC, 우리 절대소득 가설에서 하겠지만 이 MPC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은 소득이 증가해도 하나도 안 쓴다는 뜻이고 1이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 쓴다는 뜻이니까 정상인이라면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조금은 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만약에 YF다 이거야. 자,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얘는 뭐야? 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YF예요. 자연산출량이에요. 자연산출량. 그러면 지금 실제 GDP는 얼마예요? 지금 실제 GDP. 얘가 Y죠? 그러면 자연산출량보다 실제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실잠,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GDP 갭이에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걸 요렇게 여기서 보는 건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래 얘가 YF라면 총 수요는 본래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YF면 본래 총 수요는 이렇게 YD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국민소득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수준이 지금 어때요? 부족한 총 수요잖아요. 요걸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도 디플레이션 갭 그러면 또 있어 보여가지고 막 미친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없고 디플레이션 갭은 기준이 뭐다? YF야. YF.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뭐야? 그냥 실빼기 잠이고요. 디플레이션 갭은 뭐야? YF를 기준으로 총 수요가 뭐하면 적으면 디플레이션 갭이고 많으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갭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로 한다? 기준을 YF로 무엇을 취한다? 총 수요를 측정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없어요. 네, 계산 문제 없어요. 여기 막 있어 보이잖아. 갭. 갭.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는데 저 오늘 버스 타고 왔거든요. 오늘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우리 집이 김포 아닙니까? 멀리 왔는데 갑자기 어떤 걸어가는데 아저씨가 오토바이 아저씨가 힙합을 듣더라고. 배탈 아저씨 그것도 막 무슨 선거운동하는 줄 알았어. 막 크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막 욕짓거리를 하는데 뭐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는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손잡고 가는데 막 뭐라고 막 꿍시렁 막 하잖아요. 막 좀 그랬어. 너무 크더라고. 선거한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18번.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임의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그죠? 총수요가 총공급 미치지 못할 때, 국민소득 수준의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 맞아요? 자, 이걸 걸러내야 돼. 아까 디플레이션 갭과 인플레이션 갭의 기준은 뭐죠? YF였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YF 수준에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낼 수 있다고. 기준이 뭐냐. 자, 그 다음에 19번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 감면액이 동일하다면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 감면액보다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정부지출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균형조정 승수가 1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20번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있겠죠. 그죠? 명목임금은 뭐예요? 그냥 임금이지. 실질임금 물가를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100을 받았고요. 물가가 1이었어. 그죠? 그러면 물가가 2배로 올라요. 그럼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예견이라는 걸 합니다. 왜?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2배 올랐으니까 임금도 2배 올려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0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실질 임금의 감소함수가 누구다? 노동의 수요자, 기업 입장인데 실질 임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실질 임금이 안 바뀌니까 생산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것이 총공급 곡선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물가가 올라가도 실질 임금이 안 바뀌니까 생산이 똑같지 않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가가 2배로 올랐어. 근데 케인즈는 뭐냐면 정태적 기대라는 게 해요. 정태적 기대. 자, 정태적 기대라는 게 뭐냐면 정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2배 올랐는데 실질 물가는 2배 올랐는데 명목임금은 과거의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100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실질 임금은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임금이 싸졌네? 고용을 좀 해볼까? 그 물가가 올라가는 족족 실질 임금이 뭐해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공급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그리기도 해요. 왜냐면 하도 불경기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가격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지만 네가 나왔으니까 한 거지만 가격이 신축적이면 총공급은 수직이에요. 가격이 경직적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1번 20번 맞는 거고요. 21번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내부 수익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애니멀 스피릿라고 하는 겁니다. 22번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경기 침체 시에는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케인즈 자가 나오면 다 재정정책을 좋아해야 된다 이겁니다. 23번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이게 뭐였어? 세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수요만큼을 정부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24번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주장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총 수요가 뭐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다. 저축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번 케인즈에 의하면 정부 지출이 조세보다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지출 승수, 조세 승수, 투자 승수 이거는 우리가 계산 안 해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는 동일하다. 두 번째 정부 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크다. 조세 감면보다 크다. 이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26번 케인즈는 가격 변수는 경직적이고 충분한 유유설비가 존재하면 불균형 시 생산량 조정으로 불균형이 조정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번 균형재정 승수는 정액세의 경우는 1이지만 비례세의 경우는 1보다 작을 수 있죠. 왜? 다르니까. 분모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8번이 지금 단순한 형태지만 이런 얘기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원칙적으로. 근데 얘가 수요지만 균형에서 어차피 똑같으니까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C 100 플러스 0.8Y 플러스 500 플러스 200이죠. 짠 하면 뭐예요? 800이고 얘를 휙 넘기면 0.2y는 800이죠? 그럼 5에 5잖아. 5. 5분의 1이니까 넘기면 4000이다. 28번이 맞는 게 되겠죠. 29번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갭은 인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유효수요의 크기로 책정된다. 자,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한대요. 그럼 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죠.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들었다 라는 것이고. 정부 지출 승수는 한계 저축 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그랬는데 한계 저축 성향이 크면 한계 소비 성향이 뭐해져요? 작아지죠. 그럼 승수가 뭐해지게 된다? 커진다 라는 말이
한계 수수 클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얘가 커니까 상수가 작아지니까요.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수준 똑같습니다. 계산 안 해도 똑같아요. 32번. 폐쇄 경제 소비는 감소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할 경우 민간 저축은 증가하고 정부 저축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폐쇄 경제에서 정부 지출은 증가할 경우 민간 저축은 증가하고 정부 저축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국민소득과 세금은 고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Y, SP는 Y-C-T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어때? 소비가 감소했어요? 그럼 민간 저축은 뭐 했어요? 증가한 거죠? 여기 세금 고정되어 있다고 했고, 둘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SG는 T-G니까 어때요? 얘가 지금 증가했으니까 얘가 감소했죠. 정부 저축은 감소한다. 공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었다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 감소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케인즈의 국민소득 이론에서는 무엇이 고려되지 않은 모형이다. 이자율이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이자율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반영한 이론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ISLM 모형이죠. ISLM 모형. 그래서 ISLM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R형 Y가 있다. 그래서 얘가 IS고 얘가 이제 LM. 뒤에 가서 한번 해줄게요. 이거 다 나왔을 때. 근데 이제 IS 정부 지출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에 어때요? 요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가 Y0에서 Y1으로 증가했다가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빵꾸나죠. Y2.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죠. 요걸 우리가 구축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구축효과는 축구효과, 발로차 효과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면 저도 옛날에 구축 뭐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는데 축구입니다. 축구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지출 효과를 날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3번 맞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A국의 총 수요는 200억 달러이며 장기 생산량 수준에서 300억 달러다. A국의 총 수요 중 소비를 제외한 구성 항목은 독립지출이다. 소비에 가처분 소득의 영향을 받으며 한계 소비 성향은 1.2다. 2분의 1이다. 아울러 물가 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이때 정부가 장기 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고자 할 때 증가시켜야 될 정부 재정 지출은 100억이다.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요거죠. A국의 총 수요 및 구성 항목은 독립지출이다. Y는 C 플러스 I로만 구성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총 수요는 200억 달러예요. 그 말은 뭐냐면 YF가 있고 Y가 있는데 얘는 300억이고 얘는 200억이니까 얘가 100억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100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델타 Y를 100억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제 승수를 해줘야 되겠죠. 승수. 그래서 승수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1-MPC분의 1이죠. 여기 MPC에 해당하는 게 0.55밖에 없죠. 그럼 요거 하면 얼마야? 2죠. 그러니까 100을 늘리려면 얘 얼마 늘려야 돼? 50 늘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수에 대한 얘기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출 승수의 일반형은 이렇다. 그래서 유발투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1분의 1-C, 1-T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수 안 해오면 답 없어요. 그래서 승수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다 됐고 그게 나와요. 그거 요거 있잖아. 아까 28번 있죠? 28번. 그 다음에 34번 있잖아. 여기는 지금 되게 간단한 문제만 넣어놨지만 요 두 가지의 계산 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그냥 뭐 왜냐면 케인즈 얘기나 고전학파 얘기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또 수많은 얘기들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를 잘 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게 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를 풀 땐 여기가 주는 아니에요. 주는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고전학파를 막 냅다 파. 그런 거 안 나와요. 고전학파는. 그냥 고전학파는 오히려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화폐수량설 뭐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